안녕하십니까.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. 오늘은 이제 북바로 알기인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지성호라는 탈북자를 영입했어요. 아마 그 비례대표로 출마시킬 모양입니다. 그래서 그 탈북자 지성호에 대해서 좀 더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것이 이제 그 탈북자 지성호가 직접 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가 인터뷰한 것들, 그 다음에 강연 나간 것들,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팩트 체크를 할 겁니다. 먼저 지성호는 1982년생으로 96년도에 다쳐갖고 2006년도에 한국으로 탈북을 했고, 근데 장애인이에요. 팔다리 한쪽이 없는 장애인이어서 그 좀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았고, 그러한 이유로 2017년인가 그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그 연설을 하고, 그것이 또 크게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2018년 트럼프 대통령 신년 연두교시 때 초대돼서 직접 백악관까지 갔던 그런 인물입니다. 예, 일단 간단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간단한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성호 씨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으셨나요? 예전에 그 북한 장애인 문제 때문에 영국인가? 그 어디에 가서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. 예. 예. 그래 그때 내가 그걸 어떻게 기사를 한번 봤어요. 기사 한번 보고 그때 어디 있다 이 사기꾼 새끼 하나 있나 싶었지 나는. 예. 그래 그때 알고 그다음 몰랐죠. 예. 그리고 이번에 일단 오늘은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이걸 좀 나눠서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요 방송에서는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만 좀 더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먼저 이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요 책은 읽으셨죠? 네. 예. 한번 좀 쭉 말씀해 주시죠. 한번 어떤 가족이었는지, 가족 관계가. 이거 집안이. 그 말하기 전에 책 쓰면 정말 거짓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책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. 예. 뭐 페이스북에 썼던 글은 썼다가도 지우면 되는데 이거는 지우지 못하니까. 그러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그 책을 보게 되면 북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알죠. 이 거짓이라는 건. 예? 그러니까 진실만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가족관계 보게 되면 그 할아버지는 저기 함경북도 해령시 학포탄강 직맹위원장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탄강 직맹위원장이면 유급이거든요. 꽤 큰 조직이죠. 네, 큰 조직이죠. 그리고 할머니는 부양하셨고, 그 아버지는 학포탄강에서 그 주물공이었답니다. 네. 주물공, 그러니까 샘물록에서 형틀을 만드는 그런 거였고, 그다음에 큰 아버지는 저기서 은덕군,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아우지가 있는 곳이죠. 은덕군 그 인민위원회 초급당 비서였고, 뭐 토요타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인민위원회 초급당 비서한테 승용차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그 대기차가 있지. 그러니까 대기차라는 거는 그 인민위원회 그 간부들이 차 없는 간부들이 많거든요. 그 차 없는 간부들이 이제 공용으로 쓰는 차고 그한테 놓고, 그리고 토요타 차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인민위원회 대기차가. 그건 북에서는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공급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고 인민위원회는 위원장만 차 있습니다. 인민위원장만. 그렇게 하고, 그다음에 뭐 고모님들은 뭐 학교 격리도 하고, 예? 뭐 작은 고모님은 고등중학교 그 혁명역사교원이었답니다. 그리고 그 고모부는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졸업하고 뭐 하성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경비대 일을 하신다는데. 되게 고급 엘리트네. 예, 근데 그것도 그렇죠. 그 지식이 없으면 상식이라도 있으라고 했다고. 그 김일성 정치군사대학이라는 건 없거든요. 아, 북한에 없는 대학입니까? 네. 김일성 정치대학,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이렇게 부르죠. 다르잖아요. 정치하고 군사하고 분야가 다르잖아요. 정치하고 군사 다르거든요. 네. 그 사람 정치대학도 나오고 군사대학도 나온 건 아니까 두 개를 다. 그건 두 개 다 나올 수 없죠. 지성호가 만든 거지. 짬뽕 대학을 하나 만든 거지. 아, 북한에 없는 대학을 나왔네요. 예, 없는 대학을 나왔고.
그리고 저 뭐야 막내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은 뭐 반건달이었답니다. 어쨌든 가족 관계는 그렇습니다.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2004년도에 탈북했고 처음에 그 정확한 그年도는 안 나오는데 책에는 다른 자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. 네. 2004년도에 탈북했다고. 근데 그 이 책에는 그렇게 연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밝히지 않고 어머니가 먼저 탈북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누이 동생이 탈북했고 이렇게 나옵니다. 어머니 누이 동생 같이 둘이 동시에 탈북한 게 아니고. 네, 그런 게 아니고. 그리고 그 가정을 그다음에 가정 보게 되면 23살 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. 네. 23살 때 결혼하고 그다음에 딸이 있더라고요. 딸이 그 2005년생인가 되고 그렇습니다. 가족관계. 근데 뭐 말씀 들어보면은 할아버지도 직맹위원장이고 큰아버지가 초급당 비서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게 잘 나가는 집안? 네, 어느 그렇죠. 정도 네. 안정적이고 네, 그렇죠. 그런 집안이네요. 네. 근데 내 자료 수 보니까 없는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. 일반 사람들이. 왜냐면 할아버지 집이 800여 평의 텃밭을 가지고 있었어요. 800여 평이 엄청 크죠. 예, 개인이 800여 평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. 그리고 그 동네에 98명의 동네 주민들이 이 집에 한 방에 들어와서 TV를 관람을 하거나 했던. 그러니까 예. 그 당시에 뭐 딴 집은 텔레비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. 근데 아무리 없어도 그때 처음에 TV 나올 때는 아무래도 뭐 7, 80년대 처음에 한 대씩 나오기 시작했을 때 없을 수 있죠. 거의 100명이 볼 수 있는. 예, 거의 100명, 2명이 모자라는 100명인데 100명이 한 집에 방 안에 들어오자면 그 집이 얼마나 커야 돼요? 네, 그 큰 집이죠. 그 북에는 개인이 뭐 집 국가가 건설하고 어쩌고 하는 집인데 그때 당시에 그런 집을 쓰고 산다는 건 간단치 않은 거죠.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. 힘이 졌다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또 뭐 근데 자기 아버지는 직업이 어떤 거라 그랬죠? 아까 참? 그러니까 그 용예공, 그러니까 주물공이었다고 그러는데 네, 아버지가 이렇게 맞아요. 오른쪽 다리를 잘못 쓴다고. 장애인이. 네, 이렇게 책에다 썼더라고요. 네. 오른쪽 때 불편하다고.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북에서 이렇게 오른쪽 다리 잘못 쓰는 그 불편한 장애인인데 그러면 사회보장 환자죠. 그러니까 사회보장 넘습니다. 그렇게 되면. 그러니까 그 주물공은 한 것 같지 않거든요. 주물이라는 게 그 쇠물 다루는데 거기도 또 뭐 쓰기를 그렇게 썼더라고요. 뭐 그 뭐더라? 안경도 없고 그다음에 뭐 방호복도 없고 방화복도 없고 뭐 모자 안전모도 없고 그렇게 열악했다고. 그 1500도씨 앞에서 뭐 네. 일을 한다고요.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이 그렇게 하고 서 있을 수 있나? 네, 못 써 있습니다. 그치. 그러니까 이건 철로 만든 사람들인 거지. 네. 저도 근데- 그 자료 봤어요. 원래 이 사람의 아버지도 장애인이잖아요. 지금 다리가 불편한. 근데 장애인 정도 되게 되면 우리 북에서 국가적으로 시책을 보면 영예공들이나 탐부들이 가장 급수가 높아요. 이 사람들은 쌀도 우리 일반 사람들보다 엄청 높고 월급도 많고 그만큼 일이 힘들기 때문에 대우를 해주는 거잖아요. 근데 장애인을 그런 힘든 일을 시킨다? 이건 시책이 맞지 않고요. 그런 말도 안 돼. 이런 장애인이라면 힘든 정말 좀 더 급수가 있어요. 장애인 급수도 1급, 2급 있는데 급수가 높고 좀 장애가 심하면 사회 보장제로 국가가 혜택을 주고 조금 괜찮다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이나 6시간씩 따로 일하는 장애인들 일하는 게 있어요. 따로. 경로동 직장. 예, 경로동 직장 일을 시키는 거지 영예공 이런 데는 못 시킵니다. 장애인은. 그런 것이 의문시 된다. 그렇죠. 예. 한 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정책이 다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사람 얘기 쭉 들어보면은 저도 봤는데 이 책에서 저도 본 거지만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직맹위원장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. 그다음에 큰아버지도 당비서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집안이 상당히 뭐 잘 나간다 그래야 하나 여기서는 말하면 쉬운 말로 그런 집안인데 자기가 사고 나고 다쳤을 때 저기 뭐냐 계란찜을 처음 먹어봤다 그러는데 그때면은 14살입니다. 82년생이 96년도에 사고가 난 거니까 14살에 계란을 처음 먹어봤잖아요. 네. 그리고 사탕도 뭐 1년에 딱 2알인가 뭔가 뭐 2번인가 먹었다고 그러고 우리가 저희 딸이 94년생 94년 2월 19일생이에요. 근데 2월 16일에 선물을 받아 먹었어요. 세상에 밖에 나오기도 전부터.
그러니까 임신하면 주는 거예요? 개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애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선물이 나와요. 애가 배 안에 있어도 세상 밖에 나오지 않았어도. 그만큼 사탕 봉지가 2kg였던가? 2kg인가 이게 봉지가 있어요. 사탕, 과자, 뭐 젤리 뭐 싹 다 있는데 그걸 2월 16일과 4월 15일 이번에 2번 따로 주고 그건 딱 태어나기 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 공급을 하거든요. 무상 선물이거든요. 대학생은 아닌데.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1월 1일 음력 1월 1일 그다음에 2월 16일, 4월 15일 그다음에 7.27 뭐 구구절 이런 명절 때마다 이민반별로 공급이 돼요. 그건 공급이 되는 거고 그거 말고도 그때는 명절 공급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이에요. 좀 더 뭐 거기도 좀 더 주고 뭐 더 주거나 특별한 걸 준다거나 하는데 일반 시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 지역마다의 식료품 상점, 공업품 상점, 물고기 상점, 과일남새 상점 다 있잖아요. 그 지역을 맡은 상점들이 거기에 가게 되면 주민 명단이라는 게 있어요. 매출 매트에 누가 살고 그럼 거기에 도장을 찍고 내한테 배정된 걸 받아온단 말이죠. 그래서 매 달마다 1인당 계란 배달, 고기 몇 그램, 기름 몇 그램 공급을 받아요. 얘는 태어나서부터 선물을 받았던 애예요. 14살 때 계란찜 처음 먹어봤다는데. 그 전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. 아니 계란이 공급은 되긴 됐었는데 1년에 한두 알씩 그 할아버지 다 들여갖고 전 집안에서 할아버지 그 부모들이 진짜 나쁜 부모들이지. 자식을 넣고 그렇게 하나도 안 먹였잖아. 손자 계란 뺏어 먹은 거지. 그것도 직맹이잖아 간부가. 그렇지. 부모 때부터 뭔가 잘못됐네.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집에서 그러잖아요. 이렇게 뭐 좋은 음식 생기면 애 입에다 먼저 넣지 내 입에 먼저 안 넣지. 이게 부모 마음인데 얘는 자기 할아버지도 밥을 만들어 버려요 지금. 그리고 또 뭐냐면 90년도 이전 거지 있잖아요. 북에 명태 진짜 많이 잡혔거든요. 그치. 예? 정말 지나가는 개도 명태 안 물고 다녔어요. 그때는. 이 팬티 있잖아요. 반츠, 여기서 반츠라 그러죠. 반츠, 런닝그, 스프링 이런 거 팔 때 끼야 팔았다는데요. 계란을? 계란하고 그러니까 메추리알을 끼어 팔았어. 아니 명태를. 명태. 예. 그리고 그때는 메추리도 많았고 메추리알도 많았어요. 근데 그 실리들은 내 말하는 건데 그렇게 명태를 끼어 팔았단 말이에요. 근데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명태 굉장히 많았죠. 그 가지 안 가서. 근데 우리 명태 말려서 마른 명태 두둑이 먹잖아요. 먹고 나면 그 대가리 뼈 따고 나오거든요. 그거 이제 그 식료품 상점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. 맞아. 계란밥 먹잖아. 네, 그 가지고 가면 계란밥 가지고거든요. 그게 그 명태 대가리 다섯 개 하나씩 줬어. 다섯 개 하나씩. 오븐 사료. 예? 맞아. 오븐 사료란 말이에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면 그거 공짜로 바꿨어요. 그래서 애들이 전부 그걸 먹고는 대가리 먹어가지고 계란밥 먹었어요. 그러면 이 지성호만 어디 이상한 나라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이상한 나라에 살다 온 거네. 그러니까 그때 우리 희령이잖아 얘네 집이. 우리 집 무산이란 말이에요. 네. 이 국경연선 그 지역들에 중국 장마당이 있었어요. 예? 무산, 회령, 그다음 은덕 이쪽에네 그 중국 장마당이 있었단 말이에요. 중국 사람들이 매일 나와서 시장에다 팔고 이랬어요. 그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기본 그 물품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나올 때는 그 공업품가 가지고 나와요. 옷 들어가서 나오고 그다음 들어갈 때는 명태, 낙지, 해삼. 그다음에 해삼, 그다음에 전복 뭐 이런 걸 가지고 들어가요. 예? 그 사람들 그렇게 명태가 많았거든요. 아니지 뭐 거기 뭐 명태 사정을 얘기하는 거. 이 사람이 계란 못 먹었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. 그리고 더군다나 또 뭐냐면 14살까지 계란찜을 처음 먹어봤어요. 그렇죠. 이게 얘네 아버지가 탄강이잖아요. 탄강지구잖아요. 탄강지구는 탄강하고 강사는 더군다나 공급도 해요. 보험물자 있잖아요. 예, 노동보험물자라는 게 있거든요. 예. 어쨌든 그런 정도로 얘기하고 가족관계 얘기하다 갑자기 딴 쪽으로 새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가족관계에서 여기 좀 전혀 여기 와서 연설이나 인터뷰할 때는 자기가 북에서 결혼했고 딸이 있다는 말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서 딸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. 근데 딸이 있다는 건 뭐 결혼했다는 소린 거고. 근데 부인은 같이 안 오고 딸도 안 오고 지금 그런 상태이고. 이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이 탈북할 때 엄마 탈북, 그다음 바로 좀 이따 여동생 탈북, 그다음에 자기랑 남동생이 한 2년 있다가 탈북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부인하고 딸을 남기고 온 건데 아버지가
딸을 데리고 탈북. 근데 그 웃겼던 게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탈북할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. 싫어했다는 거야. 두려워. 그래서 그랬는데 뭐 여기 온 탈북자들이 상당수가 그렇지만은 지난번 우리 정성산 때도 그랬지만은 우리 자기가 온 다음에 아버지가 탈북하려다가 잡혀갖고 손녀 데리고 탈북하려다 잡혀갖고 거기서 고문받고 죽었다. 네. 네,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탈북하던 게 지금 뭐 한 4월쯤 되거든요. 그게 4월쯤 되는데 이 친구가 하나원 나온 게 뭐 10월쯤 되는 것 같아, 11월쯤 되는 것 같아요. 보면 네, 11월쯤 되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 아버지가 지금 탈북했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4월에 지금 아버지가 4월달에도 안 가겠다 하는 사람이 그 사이에 누구도 아들 갈 사람이면 아들들이 있을 때 같이 떠나죠. 같이 떠났어야지 상식적으로. 네, 아들들이 있을 때.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체포돼서 뭐 이렇게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.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셨겠죠.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아내는 그 책이 있었어요. 아내는 그 남한이나 그런 걸 남한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내 쪽의 저 형제들 친척들은 다 정말 그 당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내는 오지 않을 거다. 그리고 그렇지만 내 딸은 데려오려고 했는데 딸이 그동안에 또 그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예? 그 아내는 또 그동안 또 시집을 가고 아내는 또 그동안 결혼을 하고 친척집에 맡겨졌는데 애는 친척집에서 죽었다 한다.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2004년 5월에 출생했다 그랬는데 딱 만 2년 만에 그 애를 데리고 오는 건 쉽지 않죠. 그걸 이제 젊은 사람이 데려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죠.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오다가 잡혔다. 그래서 좀 그래 10월에 애기가 그 2000몇 년에 애가 태어났어요? 2006년 아니 2004년 5월. 근데 2006년 10월에 네? 2006년 10월에 그 딸하고 전화를 했는데 하나원에 있을 당시에 전화를 했는데 딸이 아빠 미워 이랬다는 거예요. 그 나이 때는 말 안 하나 그렇게? 몇 살 때야 그때 그러면 전화했을 때가? 2살. 만 2년. 2년 좀 넘었겠죠. 2년 6개월 된 건가? 2년 6개월. 2년 6개월 됐을 때. 그러니까 2005년 5월이니까 2년 6개월 된 만 2년 6개월. 그 정도면 그런 말 하겠다. 말은 할 수는 있지. 하겠다. 말은 할 수 있는데. 근데 저는 그러더라고. 그래 가슴 아프다고. 가슴 아프게 아프겠죠. 나도 가슴 아픈데. 예. 참 나는 가족에 대해서 뭐 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의문시되는 것들이 있나요? 이게 자꾸 정치범승소 이야기 자꾸 하는데 이 친구가 이게 고모부가 정치범수용소 뭐 경기대에 근무한다고 그랬잖아요. 근데 이 책에 난 또 어떻게 썼냐면 그러니까 화성에 있는 정치범수용소의 그 경비대에서 근무한다 그랬거든요. 근데 이 책에 나는 뭐라고 썼냐면 14호 수용소에서 근무하는 고모부한테 가서 이 옷이랑 군복이랑 얻어가지고 왔다고 자기가 쌀도 얻어가지고 14호가 뭐 어디 되는 그러니까 뭐 14호는 흔히 탈북자들 뭐 정치범 수용소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인터넷 신백체 보면 14호는 뭐 개천에 딱 그리거든요. 그래? 근데 이제 화성이다 그랬잖아요 고모가. 그럼 개천하고 화성은 완전히 다른 거죠. 근데 거기 지리를 잘 모르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네. 개천은 여기 평안남도고 근데 화성은 여기 함경북도인 거예요. 이게 완전 우리 집 북방 있잖아. 글쎄 모르지 또 이 화성에다가 개천으로 옮겨갔는가?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요. 사실 말해 그렇죠. 이 친구가 이렇게 그 장애인이고 이렇잖아요. 네. 웬만하면 손 안 댈라 그랬어요, 제가. 정말 우리 집사람도 팔다리 하나씩 없으니까. 당신 너무한 거 아니냐고. 내가 이런 사람을 따는 거는 까버리는 거는 그래 나도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. 그런데 그 다음에 책 읽어보니까 책 구입해서 읽어보니까 이건 장애인은 둘째예요. 장애인이라고 해서 거짓된 인생을 살고
거짓말로 사는 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죠. 그래서 뭐 전 아예 해야 되겠다. 저도 뭐 이걸 봐서 아는데 우리가 지난번 정성산 녹화하면서인데 그건 게임이 안 되는. 네, 정성산은 데뷔도 안 돼요, 왜 안 돼? 네. 자, 이 책에서 좀 전에 뭐 이따가 나중에 기니까 나눠서 했지만 좀 전에 했던 말과 바로 이 책에서 또 바로 네. 뒤집는 말을 또 하고 네.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들을. 예. 어쨌든 보면 이렇게 북에 있을 때는 근데 총체적으로 볼 때 이 친구가 여기 와서 지금 완전 북에 있을 때 지금 정말 그 가난하게 살고 정말 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할 그런 그 고난을 겪고 고생을 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잖아요. 근데 이 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친구는 북에 있을 때 그렇게 산 사람 아니에요. 잘 살았어요. 어마어마하게 전에 살았지. 잘 살았어요. 여기 뭐 가족들 관계들을 쭉 보면 그런데 근데 아마 여기 와서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사람들 흔히 그렇잖아요. 우리 남한에 와서 그렇게 탈북민들 말하면 북한에 있을 때 못 살았던 이야기 막 울면서 막 그다음에 뭐 그 이순신처럼 말해요. 좀 어디 보일락칸에서 탯줄을 끊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울잖아요. 그리고 다 같이 울고 그다음 더군다나 이렇게 그 동정해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누구나. 그런 누구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마 그런 동정을 바라고 이런 코스프레 하는 것 같아요. 이 사람도 장애인이니까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뭐 생계 유지한다거나 근데 불편은 많겠죠. 아무리 여기 남쪽에 와서도. 근데 와서 얼마 생활을 깊이 하지 않고 2, 3년 정도 있다가 지금 이 길에 뛰어들었죠. 뭐 무슨 2009년도 6년도 와가지고 2009년도에 강연인가 뭔가 하고 그때부터 전문했더라고요. 그 전부터 어떤 교회와 접촉이 있었겠죠.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탈북자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너무 어떻게 이 한반도의 이런 분단 세력들 지금 평화 번영의 시대인데 아직까지도 이 분단 세력들이 이 장애인까지도 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. 이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. 자기 인생 통째로 거짓말하고 뒤집는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고민이고 스트레스 받겠어요. 하지만 이게 이 길로 가야만이 살 길이잖아요. 이 사람들은 이게 이 땅에 자기가 영웅이 되는 길이고,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북에서 살인자들, 미성년자 강간범들 이런 범죄자들이 오게 되면 남쪽에서 영웅으로 만들어졌잖아요. 탈북 영웅들. 이 어철성이 같은 거 이번에 언론이 만든 영웅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떴더라고요. 음주운전으로 사고 났는데 걸렸잖아요. 국정원이 밝혔잖아요. 음주운전하다가 사고 쳤다고. 근데 처음에는 뭐 아니다 막 뿡나 치우는데. 아니에요. 엊그제 여기서 한국에서. 그렇죠. 국정원에서 밝혔죠. 그걸. 근데 그렇게 이런 거 이 사람들도 참 문제지만 자기 고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진짜 이렇게 통일을 조회하고 이런 분해를 받는다는 거 하지만 그 뒤에서 이런 장애인까지 내세워서 진짜 분단을 거쳐가고 평화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이런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이런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하지 않나. 그렇죠. 탈북자 이 정도까지 이용해 먹고 정말 희생물로 써야 되냐. 봐라, 우리 이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잖아요. 네? 그리고 전에는 정권제였던 당이었고,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를 영입할 때는 알아봤을 거예요. 적어도 국정원에는 알아봤겠죠. 적어도. 그 국정원에 자료가 있잖아요. 국정원에 알려줬겠지. 그러면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, 이런 사람을 영입하면 안 되는 거였고,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뭐냐면 이렇게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겠나. 옳은 입장에 서서. 대변할 수 없는 거예요. 이거는 꼭 정치적으로 휘둘리게 돼 있거든요. 이런 사람을 하면 안 되죠. 이게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무슨 당이든지 간에 통일은 필수예요. 누구든지 간에 통일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, 근데 이런 정말 북에 대해서 그렇게 막 악마화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남쪽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? 통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어요? 북녘과는 우리는 함께하면 안 되겠구나. 무서운 나라라구나. 완전 철저하게 통일을 조회하는 사건이란 말이죠. 그래서 이 분단 세력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뭐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하고 일단 최소한 지성호가 자기가 밝힌 자기네 그 가족들, 친인척들의 관계들은 상당히 고급이라 그래야 되나? 상류층이었다. 쉬운 말로 여기로 따지면은 간부들이었고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. 그런데 다음 회에 또 우리가 녹화하겠지만은
그 말을 하고 또 안 맞는 얘기들을 쭉 하는 것들. 그건 그 후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뭐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. 예, 그럼 가족 관계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